오늘 더밀크가 준비한 2024년 미 대선 결과 분석 방송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미국 애틀랜타를 지키고 있는 더밀크의 서던 플래닛장 권순호입니다. 미국 대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트럼프 집권 2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오늘 다각도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1시간 동안 대담 형태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두 분 대담자 모셨습니다. 먼저 저희 그 밀키스 여러분들에게는 소개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더밀크의 손재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전문가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송인근 WSQ 미디어 대표 모셨는데요.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현재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 페퍼민트의 편집장을 맡고 계시고요. 미국에 대해서 배우는 유튜브 아메리카노를 진행하면서 미국의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린스턴에 거주하고 계신데요. 송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송 대표님 아메리카노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저희가 저랑 같이 사는 저희 부 아내 프린스턴 대학교 정치학과 유혜영 교수와 함께 4년 전에 2020년에 특히 선거의 해였잖아요. 20년도.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을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모토로 아메리카노가 그 커피 이름이 아니라 아메리카의 KNOW 이름을 붙여서 그런 모토로 진행했던 팟캐스트였고 지난해부터는 이제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정치, 그다음에 올해는 특히 이제 선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내용 또 말씀 전해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 경제와 산업 그리고 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도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특히 세금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주요 산업에 미칠 변화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재권 대표님과 송인근 대표님 두 분께서 이번 대선의 의미 또 어떤 인사이트 전해 주실지 기대가 큰데 우선 어, 다들 이번 선거 결과를 본 그런 소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 선거 결과,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원인 분석에 앞서서 좀 어떤 거 느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손 대표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저희 더 밀크와 또 아메리카노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커피하고 우유가 섞여가지고 아, 그렇네요. 예, 이게 예, 커피면. 네. 예. 그래서 카페 라떼 오늘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번 선거 저도 좀 재밌게 봤는데 좀 총평을 하자면 사실은 이 미국에 사는 백인 남성 그리고 뭐 러시아 푸틴, 유드계와 이스라엘인 그리고 김정은만 좋아하는 결과가 나왔고 전 세계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인 트럼프 재선이 현실화됐습니다. 사실 저희 더 밀크는 이제 박빙이라고 예측이 나올 때인 지난 9월이었죠. 지난 9월 트렌드 쇼 때 저희가 사실 트럼프 승리를 좀 점쳤어요. 왜냐면 각 언론에서 다뭐 50대 50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 그때 트렌드쇼에서 오신 분들, 저희 더 밀크 오신 분들은 50대 50이다라고 얘기하면 뭐 얘기하지 않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이제 트럼프 당선을 좀 예측을 좀 했었는데 그 이유는 좀 전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막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실화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더 좀 우려가 더 많이 되고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1기 때도 다 견뎠기 때문에 2기 때 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일기 때도 한국이 정말, 그때도 우려가 많았지만 한국은 기회를 잡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다 리더십에서 많이 나오는데 어제 한국의 대통령 기자회견도 좀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좀 한국의 미래를 좀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각자 도생 키워드가 더 좀 지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좀 협력과 또 그런 공동체보다는 각자 도생 이런 키워드가 또 지배할 것 같아서 좀 상당히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우려가 많이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홍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뭐 저희 뒤에서는 이렇게 일단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충격도 충격인데, 저는 일단 이 더밀크, 이제 손정은 대표님과 이 더밀크의 해안이 참 놀랍네요. 저는 이제 내내 선거에 관련해서 그 아메리카노 진행을 하고 하면서도 여론조사도 뭐 늘 다 박빙이다, 역대급 박빙이다, 이런 얘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늘 저희도 계속 50대 50이다, 누가 될지 정말 끝까지 모른다는 스탠스를 가지고 방송을 했었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을 때 사실, 적잖이 놀라긴 했었는데, 돌이켜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래 내가 뭐를 못 봤을까 나의 사각지대는 무엇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트럼프가 이긴 선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무튼 해리스가 민주당이 크게 진 선거 잘 못한 선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DNC 때,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시간대에 공화당 원인데, 전에도 트럼프를 찍었는데, 그 다음에 평생 공화당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을 찍겠다, 뭐, 해리스를 찍겠다, 뭐, 이런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고, 정치 광고에도 많이 내세우기도 했고, 대표적인 게 이제 리즈 체니 의원이고, 딕 체니 전 부통령이기도 했고, 이런 사람들을 되게 많이 끌어들이면서 해리스가 구도상으로 볼 때는 정치적인 외연을 우리가 굉장히 확대해서 진짜 빅텐트로 트럼프를 압박하는 듯한 구도를 되게 보여줬었거든요, 선거 내내. 그런데 결과를 이제 투표함을 개표를 하고 까놓고 보니까 정작 필요했던 건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유권자 사이에서 그 콜리션을 늘려가는 그 외연을 확장하는 게 중요한데 민주당이 그거는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거를 훨씬 잘한 거는 트럼프였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선거에 관련해서 뭐 너무 자세하게 뭐 선거가 어땠는지 얘기를 오늘 할 건 아니지만 선거 내내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다, 인플레이션이다, 물가다. 바이든 때 경제가 잘 못했다. 그래서 여론조사하면서 경제를 누가 더 잘할 것으로 보십니까? 하면은 유권자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트럼프가 더 잘할 것 같다. 트럼프를 더 신뢰한다고 답했는데 거기를 끝내 민주당이 공략하지 못해서 그러면서 해리스도 본인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통령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좀 더 필요한 거리두기도 잘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졌던 선거가 아닌가.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역시 미국에서 지금 애틀랜타에 있기 때문에 저는 투표까지 했거든요, 사실은. 음. 근데 투표를 마치고 났을 때만 해도 이렇게 허무할 정도로 선거 결과가 빨리 나오게 될지 예상을 못했습니다. 뭐 네. 말씀하셨다시피 50대 50으로 굉장히 팽팽하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왔었는데 너무 싱겁게 승리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선거 뭐 제가 살고 있는 조지아주가 굉장히 경합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50.7%로 이겼는데 이 지역이 4년 전 선거에서는 바이든이 승리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4년 만에 민심 돌아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송 대표님께서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 이유 또 민주당 패배 원인 아까 간단하게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리고 또 유권자들이 중시했던 내용들 무엇인지 한번 간략하게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네. 저는 어, 예, 네. 송 대표 네, 비슷하네. 송 대표님 먼저 하고 그리고 손 대표님으로 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앞서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제가 결국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유권자들한테 여론조사하면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물어보고 어떤 이슈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십니까?도 물어보잖아요. 그럼 거기서 모든 유권자가 항상 경제가 1등, 그 다음이 뭐 이민, 또는 뭐 어디는 뭐 어보션, 뭐 그 다음에 디모크라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었는데 아무튼 경제는 빠지지 않고 항상 이게 제일 큰 문제다. 경제가 결국 인플레이션, 물가, 그런 생활비 부담 이런 거였는데 해리스와 민주당이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래서 아니 경제 문제 중요하고 이민 문제 중요하다는데 그래서 치안이 불안하다고 유권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거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어볼션 임신 중절권 뭐 프리덤 당연히 중요한 문제고 굉장히 아주 핵심적인 이슈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얘기만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는 지난 선거 결과에도 그 승복하지 않은 사람이다. 민주주의가 무너질 거다. 너무 이 얘기만 한 건 아닌지. 그래서 유권자들이 결국 이 후보는 우리가 걱정하는 거 전혀 신경 써주지 않네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그 화면에 공유해 주신 그 지도는 전체 선거인단 지도를 전체 미국 지도를 놓고 어느 주에서 어떤 후보가 이겼는지 그래서 뭐 트럼프가 이겼으면 빨간색, 해리스가 이겼으면 파란색 이런 지도인데 또 찾아보실 수 있는 게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표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한 지도들이 있어요. 카운티별로, 투표소별로. 그러면은 미국 전체가 심지어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든 뉴욕이든 이런 블루 스테이트를 포함해서 미국 전체에 빨간 화살표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진짜 레드웨이브가 이렇게 몰려올 수밖에 없었던 선거였구나.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어제 뉴욕타임즈에 그 모던 에이지라는 그 한 보수 매체 편집장인데 다니엘 맥카시라는 사람이 칼럼을 하나 썼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해리스의 패배보다도 아무튼 트럼프와 이 마가의 컴백을
거기 주목해서 글을 쓰면서 이거를 왜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그 창조적 파괴, creative destruction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creative destruction은 시장의 어떤 기업이나 어떤 시장이 소비자들의 수요를 제대로 만족하지 못할 때, 경제적 카르텔 때문에 제대로 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그래서 카르텔이 부패할 때 새로운 그 기존의 말 그대로 판을 뒤엎고 새로운 그 기회를 찾아서 나오는 어떤 새로운 기업이나 뭐 거기가 있을 때 이걸 창조적 파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부패한 카르텔이 뭐냐? 시장이라면은 이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인데 여기서는 정치적 카르텔이었다. 근데 여기서 부패한 카르텔이 단지 민주당 바이든 해리스가 아니라 냉전 이후에 그러니까 냉전 종식한 이후에 한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정치 체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특히 그 나프타 이후로 90년대 중반에 나프타 이후로 본격화된 세계화, 자유무역이 미국인의 삶에 뭐 긍정적인 것도 가져왔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쳤잖아요. 부정적인 영향도 특히 어떤 특정 인구 집단, 특정 어떤 인종, 특정 뭐 학력 수준 이런 그 지역에 거기에 대해 실망한 유권자들이 정치적 카르텔을 심판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나 집값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 서민층 유권자들한테 또 happen to be 이제 그런 유권자들 가운데 유색인종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또 경합주에도 많이 살고 있는데 그 권순우 그 플래닝장님 계신 조지아도 마찬가지고 애리조나 네바다도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고 집값을 어떻게 잡겠다, 물가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얘기보다 트럼프 찍으면은 너도 인종차별주의자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윽박 지른 게, 좀 심하게 말하면 윽박을 지른 게 민주당의 아주 큰 패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이 너무 못했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집값이 네,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물가가 너무 네, 많이 네, 올랐어요. 정말 미국에. 네,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네. 이런 어떤 심정적인 부분들을 트럼프가 잘 긁어줬고 민주당은 캐치해내지 못했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손재원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 저는 이번 대선이 좀 네 번째예요. 미국 대선 커버를 한 게. 2012년 때부터 봤고, 2012년, 16년, 20년에 해서 이번이 네 번째인데, 돌이켜보면 2012년 때 이제 오바마 재선, 2016년 힐러리, 2020년 바이든, 그러니까 힐러리 패배, 이번 바이든, 지난번 바이든 승리, 또 이번에 트럼프 승리인데, 사실 그 오바마 재선할 때는 그때 사실 밋 롬니하고 붙었는데 2012년에 오바마 재선입니다. 그때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봤어요. 왜냐면 오바마가 워낙 인기도 많고 경제도 초호황이었고 너무 잘하는데 그때도 사실 밋 롬니 후보가 이렇게 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이겼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오바마 그러니까 그 좀 인컨번트라고 하죠. 재선 좀 징크스가 있어요. 재선할 때 제대로 못한다. 이것 때문에 많이 이게 좀 됐었는데 그래도 뭐 재선은 됐었죠. 근데 2016년에 아시다시피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지는 그때 트럼프의 등장 대충격이었죠. 전 세계 대충격. 그때 이후에 세계가 변했어요. 그때도 좀 경험을 했었고 2020년 때 이제 바이든이 가져갔지. 선거인단은 사실 많이 가져갔지만 조지아주를 포함한 뭐 미시건 다 이긴 주, 펜실베니아 이긴 주들에서도 사실 굉장히 네바다도 그렇고 마지막에 겨우 이겼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을 제가 이제 선거 때 보면은 미국 선거를 기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이다 사람들이 그거를 기본으로 좀 깔고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후보가 강하면 강하고 조직력이 붙어줬을 때 좀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공화당이 미국 선거는 좀 유리한 선거다라고 좀 지는데 이번에는 여성 후보가 좀 나왔는데 하지만 이제 민주당이 힐러리 때 엄청 지고 좀 대우각성을 했어요. 그래서 조직 선거를 굉장히 잘하고 있었거든요. 조직력이 공화당보다 뛰어났어요. 그래서 조직 선거를 잘하고 그래서 중간 선거도 이기고 상원도 조지아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거를 잘하는구나 민주당이 좀 그런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조직표가 좀 잘 됐어요. 그래서 하지만 미국이 보수적인 미국에 대한 기본적이 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카말라 해리스가 나왔을 때 원래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총격 사건을 하면서 거의 이제 끝났다고 보는 선거인데 싱겁게 이길 트럼프가 그래도 카말라 해리스의 그런 공감 선거 이렇게 나를
송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뭐 압도적으로 사실 잘 할 것이다라고 미국인들과 뭐 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하지만 누가 나를 케어할 것이냐, 이런 풍진한 세월에 누가 나를 케어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건 또 압도적으로 카말라 해리스가 좀 우위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뭐 여성, 특히 뭐 여성 문제, 이번에 좀 낙태 문제 좀 주요 아젠다였죠. 그 다음에 뭐 흑인, 또 마이너리티에 대한 그런 그 배려, 이런 것들도 감동적으로 좀 선거를 풀어냈기 때문에 그래도 50대 50까지 막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이제 카말라 해리스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는 보여지지만, 하지만 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얼굴을 내세울 때 마이너리티 3종 세트인 카말라 해리스, 즉 여성, 흑인 계열, 또 아시안 계열 마이너리티 3종 세트인 카말라 해리스를 자신들의 이미지, 미국인들의 이미지와 대표 아이콘으로 내세울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굉장히 미국인들이, 보수적인 미국인들이 봤을 때 조금 회의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쉽지 않다라고 처음부터 느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DNC 할 때, 민주당 전당대회 할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지만, 하지만 그 다음날 카말라 해리스의 경제공약이 어퍼추니티 이코노미거든요. 기회경제인데 이게 누구를 위한 기회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티테제, 즉 트럼프에 대한 안티테제로 사실 그 기회경제를, 어퍼추니티 이코노미를 내세운 거예요. 굉장히 좀 모호하고 또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죠. 이게 누굴까 중산층을 위한 경제를 이제 어퍼추니티 이코노미로, 이제 특정 뭐 그 자본가, 또 뭐 부자 빌리어네어를 위한 성는 거는 트럼프고, 일반 대중 서민 노동자들은 오퍼튜니티 이코노미로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달라는 건데 굉장히 포괄적이었죠. 하지만 이 오퍼튜니티 이코노미도 결국은 뭐냐면 아까 계속 그송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물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는 지금 사실 굉장히 초호황이에요. 미국 온리 지금 양극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양극화가 아니고 일극 경제. 미국만 잘 돼 나머지 다 가난해지는 그런 경제인데, 지금 미국은 좀 뭐 완전 고용도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고 경제 성장 3% 이상 하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말해요. 이거는 바이든의 성과가 맞죠. 조 바이든 성과가 맞고, 그것도 카멀라 해리스가 일조를 했죠. 하지만 물가가 때문에 이 경제가 올라도 물가가 오르니까 이 가난한 거, 물가가 집값 오르기 때문에 서민들은 가난해. 근데 기회경제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결국은 이 물가 문제를 잡지 못하고, 특히 이제 저 바이든이 됐을 때 저 코로나 때 돈을 뭐 1차에서 2차, 3차까지 막 풀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좀 발목이 좀 발목이 잡힌 데다가 또 파월이 금리 인하도 좀 어떻게 보면 늦게 했고, 그래서 여러모로 경제 문제를 물가 문제지, 물가 선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지배했던 선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요 주제만으로도 사실 한 시간을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자연스럽게 저희가 경제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미국을 우선으로 한 미국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미국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재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덜컥 겁이 났던 게 이제 뭐 세금도 내리겠다, 법인세도 내리겠다, 관세는 올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정책들, 우리 기업들,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손인근 대표님께서 먼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경제 얘기, 경제 정책 이야기를 할 때도 저는 특히 이제 뭐 정치학 또는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뉴스를 많이 다루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선거 얘기를 잠깐 좀 더 이어서 하자면은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그 전국적인 레드웨이브, 그 붉은 파도를 공화당의 선전을 잘 예측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그 트럼프 승리가 특히 특별한 거는 2016년과 다른 거는 2016년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선거인단은 이겼지만 전체 득표에서는 힐러리 클린턴한테 300만 표 가까이 졌거든요. 그 다음에 2020년에는 바이든한테 선거인단도 지고 전체 득표 그도 700만 표 이상 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인단도 아주 많이 가져왔지만 더 놀라운 게 퍼퓰러 보트에서
그 전체 득표에서도 아직 개표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해리스보다 약 500만 표 정도 더 받을 것으로 한 4-5% 정도, 4-5%포인트 더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상원과 하원, 이게 제가 뭐 오늘 계속 얘기하겠지만 대통령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상원과 하원도 공화당이 또 모두 승리를 해서 하원은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원도 아마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커 보입니다. 그 남은 개표 저기를 봤을 때. 그러면은 다시 한번 단점 정부라고 하죠. 저희가 여대 야소, 우리말로 하면 여대 야소인데 행정부와 입법부가 다 같은 당이 장악하고 있는 유니파이드 거버먼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상 된다고 봐도 되는데 근데 2017년에 사실 트럼프가 처음 그 집권했을 때도 2016년 선거에서 이기고 처음 이제 백악관에서 임기를 시작할 때 그때가 이제 115기 의회였는데 지금이 118기고 그때 의회도 사실 단점 정부이긴 했어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트럼프가 본인도 놀랐을 만큼 좀 깜짝 당선이긴 했고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는 소위 말해 그 저희가 뭐 전통적인 보수, 뭐 온건 보수, 중도 보수 성향의 그런 의원들이 더 많아서 트럼프가 뭐를 하려고 하면은 백악관과 그 캐피톨 사이에 백악관과 의회 사이에 공화당 내에서도 약간 마찰이 뭐 적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트럼프도 뭐 좀 처음이라 그런지 그다음에 내가 전체 득표에서 뭐 이기지 않았다는 뭐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 그런지 좀 좌충우돌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의회 지지를 좀 충분히 받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 트럼프 일기 첫 번째 2년 때. 그다음 중간 선거 때 이제 민주당이 그 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이제 단점 정부는 끝납니다. 분점 정부가 되고 나서는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상 훨씬 더 이제 교착 상태로 갔는데 그런데도 그 의회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그 통과시킨 첫 번째 법 중에 하나가 그 TCJA,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인데 그러니까 대대적인 감세.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항상 작은 정부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위해서 뭐 감세를 많이 주장을 해오고 실제로 그렇게 정책을 펴잖아요. 그래서 그 정책은 트럼프의 어떤 의견과 또 그 공화당 의회와 그 의견이 조율이 돼서 그 약속을 그 공약을 먼저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감세를 했고 그게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저희가 그 트럼프의 텍스 컷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이 단점 정부라고 해도 훨씬 더 트럼프한테 그 맨데이트라고 하죠. 트럼프가 유권자들이 나한테 준 권한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를 트럼프가 그 빅토리 스피치에서도 말했고 그런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득표도 이겼고 그다음에 지금 의회는 지금 공화당 의원들 중에는 2017년과 달리 트럼프한테 충성을 다하는 소위 마가 리퍼블리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뭐 권순우 플래닛장님 계신 그 조지아주에 있는 대표적인 그 머저리 테일러 그린이나 뭐 그런 사람들부터 해서 의회의 주류가 어떤 전통적인 공화당 그런 온건 보수가 아니라 마가 리퍼블리칸이 이제 의원들 중에도 더 주류가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트럼프가 지시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감세 정책 포함 관세 뭐 이민이든 트럼프가 이니셔티브를 펴는 이니셔티브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은 의회가 훨씬 더 협조적으로 보조를 맞춰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관세 얘기만 조금 해보면은 관세는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는 의회가 관세를 매기는 권한이 의회한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는 게 저희가 뭐 잘 아는 무역확장법 그 트레이드 익스펜션 액트 232조나 그 슈퍼 301조로 알고 있는 그 무역법 그래서 국가 안보나 뭐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어느 나라가 미국한테 하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 판단으로 특정 관세를 이제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트럼프가 2017년 트럼프가 일기 때는 주로 그래서 관세를 요 두 가지 항목, 두 가지 조항을 활용해서 관세를 매겼는데 이번에도 이 조항을 활용하되 의회가 말씀드렸듯이 훨씬 더 빨리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어떤 관세 정책을 더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 1기 때와 2기 때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오히려 트럼프가 원하는 그런 강력한 관세를 올리는 그 정책들이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손재건 대표님, 어쨌든 이 관세를 올리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공급망 측면에서도 미국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도 또 있잖아요. 중국과의 어떤 견제도 있고 공급망 재구축은 가속화할 수 있지만 그래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비용이 문제일 거 아닙니까? 뭐 인건비도 더 높은 인건비를 써야 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제조업 부분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경제 정책들, 그다음 관세 정책들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그 이기 때 가장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관세 문제인데, 관세가 지금 전체 수입품에 대해서 10% 보편 관세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대중국 관세는 60%거든요.
수입품에 10% 올리고 관세 올리고 그러니까 뭐 미국 걸 써라는 건데 어쨌든 뭐 보편적으로 중국에서 60%이 말은 중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죠. 중국은 좀 보복 관세를 또 합니다. 보복 관세 때려요. 미국 산에 대해서 보복 관세 때리고 또 뭐 우회에서 오는 것도 보복 관세 때리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무역 전쟁이 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호무역이 더 80, 그러니까 보호무역이 강화될 거고 1980년 이후에 사실 30년 만에 이제 프리 트레이드 자유무역 시대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좀 왜냐면 미국이 관세 올린다는 게 끝이 아니고 당연히 관세 올리면 보급적 관세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역 전쟁입니다. 이게 글로벌 무역 전쟁이 이후에서도 때릴 거고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팬데믹 이후에 지금 공급망 재편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무역 전쟁이 확대되고 보복 관세 막 하면은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확대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본 대한민국이고 또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지금 전체 경제 성장의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86.1%가 수출에 의존을 하고요. 또 GDP 대비도 수출의 의존도가 우리가 지난 2023년에 35.7%예요. 무역 수출 의존도가 우리 내수 좀 확대해야 된다. 무역 수출들을 줄여야 된다고 했지만 우리 그 숙제를 풀지 못했고 계속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인데다가 미국과 중국 껴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그런 무역 전쟁이 바로 한국의 직격탄을 맞을 거예요. 저는 앞으로 4년, 뭐 2년은 폭망이고 앞으로 4년간 굉장히 힘든 대한민국 상황이 저는 올 거라고 좀 예측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아까 송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마가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지금 확정이 되고 전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화 정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이코노미스트에서 3, 4주 전인가요? 트럼피케이션이라는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 해리스가 내온 공약들도 트럼프가 주창해온 정책으로 기울었다, 이제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고 해서 트럼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확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유사 트럼프들이 각국의 이제 무역 장벽을 높이고 관세를 높이면서 또 굉장히 각국의 이제 그런 그 포퓰리즘 이제 경제 포퓰리즘, 경제적인 그런 그 포퓰리즘 정책들을 막 내놓으면서 세계 각국의 이제 트럼프화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FTA는 점점 더 사라지게 되고 또 유엔 이런 데가 또 무기력화돼요. 국제 WTO 무력화, 유엔 무력화, 나토 무력화 이게 지금 앞으로 세계 질서의 그 뉴질서가 새로운 질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우려할 만한 정말 우려할 만하고 우리가 좀 안전벨트를 좀 단단하게 하고 지금 해야 될 시기예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트럼피케이션 자체가 단순히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의 어떤 그 전 세계 지형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좀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정말 궁금한 것들이 이제 계속 저희가 이야기를 해왔던 바이든 정권 지우기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 특히 경제 측면에서 칩스법, 그러니까 칩스 액트, 반도체 지원 법안,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이거부터 없애겠다.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트럼프가. 근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상하원 역시 공화당 중심으로 이제 재편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트럼프가 지지하는 정책들이 더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문제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저희 손 대표님과 저는 또 그 텍사스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대차의 EV 공장 요건 또 제가 사바나에 다녀왔습니다. 그다음에 LG 엔솔, 뭐 SK온, SK 배터리 공장, 삼성 SDI 같이 K 배터리 기업들 우리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아온 이런 법안들인데 이 법안들 단순히 없애버리겠다, 완전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불가능할 걸로 보거든요. 손재건 대표님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예, 뭐 그 IRA 폐지가 1호 공약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선언으로라도 폐지를 하겠지만 아까 방금 이제 권 부장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뭐
이게 혜택을 받는 주들, 뭐 미시건주나 오하이오, 네바다, 이런 또 주들에서 애리조나도 포함해서 이게 반대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번에 뭐 공화당이 하원, 상원 다 장악하더라도 좀 본격적인 액션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보이고요. 트럼프 1기 때도 사실 오바마 케어 막 없애버리는 그게 1호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오바마 케어 사실상 폐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폐지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 완전 폐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행정명령이 있기 때문에 뭐 보조금 또는 세액공제 이런 걸 까다롭게 바꾼다든지 아니면 사실상의 무력화하는 걸로 해서 IRA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분리를 시키는, IRA가 뭐 여러 가지 법이 합쳐져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미국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라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이 안을 갖고 이제 미국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 모 기업의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어, IRA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 모 기업이. 그러고 나서 지금 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로비에서 완전 진 거야. 등에 칼 꽂힌 기분입니다. 약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번에는 어쨌든 요 트럼프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약간 준비는 돼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IRA 이슈를 갖고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주들, 공화당 기반의 주들이 이 IRA 때문에 굉장히 혜택을 받잖아요. 조지아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 뭐 탄원을 하기도 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송 대표님께서 이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 IRA와 관련한 우리 기업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좀 이런 부분 인사이트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RA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그 손재건 대표님께서 이제 프리 트레이드의 시대가 갔다 저기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관해서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인물이 제가 집에 책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는데 왜 트럼프 1기 때 그 USTR 대표했던 그 라이트 가이저 음, 있잖아요. 그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그 책을 썼죠. No more free trade, fair 음, trade다. 되게 그 트럼프의 앞으로는 F 트레이드 할 때 FTA도 프리 트레이드가 아니라 프리 트레이드 해봤자 다 미국한테 니들이 단물만 뺏어 먹어가는 거 아니냐. 앞으로는 공정하게 하겠다. 미국에서 이득 볼 거면은 필요한 거 돈 더 내고 뭐 해라. 아무튼 그랬던 게 생각이 나서 아무튼 이제 그런 다시 트럼프 시대가 다시 왔는데 IRA 얘기로 다시 넘어가 보면은 IRA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철폐를 이제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우긴 했죠. 말씀하신 대로 1호 공약인데 트럼프가 이제 워낙 또 뭐 말도 많고 이제 유세할 때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하고 청중들이 호응하는 거에 굉장히 이제 반응을 잘 하잖아요. 임프로비제이션을 잘 해서 얘기하는데 바이든의 유산을 내가 척결하겠다, 철폐하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실제로 더 이제 트럼프가 좋아서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바이든의 경제 정책을 손보려고 한다면은 IRA와 이 칩스법을 손을 대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긴 할 텐데 방금 그 두 분께서 짚어주신 대로 트럼프에게 또 제가 얘기했던 대로 트럼프에게 아무리 협조적인 의회라도 이거는 이제 얘기가 다를 수 있는 게 의원들의 어떤 인센티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2년에 한 번씩 계속 선거를 한단 말이죠. 물론 지금 다 마가 리퍼블리칸으로 차 있는 그 의회가 그렇게 된 게 트럼프한테 잘 보여야지. 트럼프가 사실상 공천권부터 다 장악을 했거든요. 공화당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잘 보여야지 공천에서 이제 트럼프가 나를 인도스했다라는 얘기만 들으면은 공화당에서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채워진 마가 리퍼블리칸들이긴 한데 이제 내가 지역구 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트럼프가 하는 말은 다 그대로 얘기를 해서 IRA도 철폐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구 가서 보니까 현대차 공장이 있네? LG 공장이 있는데, LG 뭐 배터리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그 IRA의 그 전기차 그 배터리 그 보조금 받았는데,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우리 지역구의 일자리도 늘리는 거고, 지역구의 경제 그 부양 효과도 엄청 큰데,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그 조지아주의 그 의원들이 공화당 의원 18명? 10명 넘는 그 의원들이 아예 그래서 트럼프한테 탄원서를 썼습니다. 그 공화당 의원들 안에서 이제 봅시다라고 쓴 탄원서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트럼프 보라고 쓴 탄원서라고 볼 수 있죠. 이거를 아예 바이든이 한 것 중에 잘못한 거는 없애되 이런 보조금은 실제로 미국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괄호 열고 공화당 유권자들한테 도움이 된다. 공화당 그한테 표 주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건들지 마시죠라고 탄원서를 냈어요. 근데
이 맥락에 이런 컨텍스트의 상황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이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 의원들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지면은 트럼프도 이걸 받아들이고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2022년에 그 IRA가 처음 통과될 때 그 전기차 보조금 조항 관련해서 사실 말이 많았잖아요. 그 마지막에 사실 조 맨신 이번에 이제 은퇴하고 선거에 안 나왔죠. 웨스트 버지니아 그 상원의원이 그 마지막에 그 전기차 보조금 관련한 그 요건을 바꾸는 그 조항을 마지막에 삽입했는데 뭐 이제 한국 기업이 이거를 제대로 캐치를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로비가 좀 로비에서 진 거 아니냐, 잘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혼선을 빚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준비를 잘해서 이 IRA를 폐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큰일 난다고 너무 속단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IRA 폐지 기조로 가더라도 이 구체적인 세제 혜택, 아까 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어떤 보조금 지급 요건 이런 걸 바꾸는 거에서는 여전히 로비를 통해서 이거를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바꿀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로비를 하는 게 가장 이제 효과가 클지 이런 것부터 잘 분석을 하고 어떻게 이거를 프레이밍을 해서 정보를 전달을 할지. 미국에서는 로비가 불법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이제 정보를 전달해서 의원들한테 정책 결정자들한테 알려주는 게 이제 미국에서 로비이기 때문에 그 로비 전략을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송 대표님 그러면 이 트럼프 행정부 산하에서 어떤 음. 산업군이 좀 혜택 볼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하시나요? 뭐, 이거는 뭐 제가 아주 뭐 산업 분야를 뭐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고 내린 통찰은 아니고 그냥 이제 미국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큰 그림에서 하는 적인데 크게 본다면은 정부의 규제, 특히 이제 민주당 행정부가 해왔던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던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이제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규제 철폐에 모여 있거든요. 트럼프한테 후원금을 많이 낸 뭐 부자들이나 기업들이 다 한 목소리를 원하는 것도 규제 철폐이기 때문에 규제 때문에 좀 제대로 이 이윤을 다 누리지 못했던 그런 분야, 금융, 그다음에 석유 등 전통 에너지 분야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그런 데는 좀 호재를 누릴 거라고 보이고요. 반대로 친환경 에너지 처럼 사실 민주당 정부가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규제를 통해서 육성을 하던 그 분야라고 볼 수 있잖아요. 특히 민주당이. 그래서 그런 데는 뭐 아무래도 큰 그림에서 보면은 트럼프의 집권이 좀 반갑지 않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일단, 궁금해하실 것 같은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가장 큰 수혜를 본, 빅테크는 어디라고 보이시나요? 다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일론 머스크 사진 제가 좀 이따 좀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사진들 많이 올라왔어요. 좀, 손 대표님, 이 빅테크 분야의 어떤 영향, 이번 대선에서 일론 머스크 CEO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입각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다양한 궁금증들 생깁니다. 일단 손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네, 손 대표님의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빅 윈이죠, 정말. 예, 대단한 일론 머스크고, 일론 머스크 보면서 그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이게 삐지면 안 된다, 뭐든. 이게 삐지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머스크를 배제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 완전히 원래는 이제 민주당 빅 지지자였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있잖아, 태양광 하잖아. 그러니까 거의 일론 머스크가 거의 엄청 오바마 때부터 트럼프 초반 때까지도 완전히 이게 지지를 하다가 이제 전기차 하는데 테슬라 안 부르고 GM 부른다고 애가 완전히 삐져가지고 이제 완전 늘어섰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 결과 와우. 트위터 인수해가지고 엑셀을 했는데 엑셀을 완전히 선거운동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지겨워 죽겠어요. 맨날 그 올라오는 이 성향이 좀 사실 엄청났던 거예요. 사람 한 번 삐지게 만드니까 이렇게 사람 이렇게 만들었어요. 대단한 결과를 낳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빅 윈이죠.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일론 머스크 왜 빅 윈이냐 이게 일론 머스크가 사실 정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스페이스 X입니다. 우리가 테슬라만 보는데 스페이스 X는 전적으로 정부 사업을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이 뭐 앞으로 이제 뭐 앞으로
스페이스 X 기업 가치는 엄청나게 뛸 거고 이제 거의 다 그냥 독점처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제프 베이조스가 이제 안 좋겠죠. 제프 베이조스 이제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도 돌려 세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거의 9대 1일 거예요. 이제 제프 베이조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언론의 자유, 야, 언론의 중요하지만 워싱턴 포스트 200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해. 그래서 나 사서 하지만 나 죽게 생겼거든요. 제프 베이조스가.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 돌려 세울 정도로 이번 건은 왜냐면 우주 사업을 두고 거의 그 제프 베조스는 아니, 그 일론 머스크는 제프 베조스 거의 그냥 우리 표현으로 이게 야지 놓을 정도로 거의 둘 다 장난 아니거든요. 앙숙이에요. 앙숙 정도가 아니야. 거의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엄청 지금 이 빵긋빵긋하게 거의 사업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론 머스크의 빅윈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또 재밌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새로운 CEO의 등장이에요. 새로운 CEO. 뭐냐면은, CEO, Chief Efficiency Officer예요. 지금 정부 효율위원회 있잖아요. 그게, Chief CEO야. Chief Efficient Officer. 정부 효율위원회. 될 거예요. 입각합니다. 입각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아주 재밌는 관전 포인트죠. 왜냐면 이제 정부가 사실은 그 말이 맞죠. 비효율의 지금 제왕들이지, 이 공무원, 특히 미국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근데 쉽지 않죠. 당연히 쉽지 않지. 그러다가, 일론 머스크가, 하던 것대로 처음에 막 이렇게 하다가 아마 좌절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욕하다가, 공무원들 막 욕하다가 1년 앞두고, 1년 정도 하다가 에이, 안 해.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저는, 어,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내년이죠. 내년 입각 때부터 아마 1년 정도는 일론 머스크 쇼가 아마 워싱턴 DC 엄청난 머스크 쇼가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너무 중요한 판이한데 뭐냐면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트럼프도 넘어섰어요, 이미. 그래서 아마 2년, 3년, 그러니까 아마 뭐 후반기에는 거의 트럼프 말 안 들을 거예요. 거의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일론 머스크 때문에 당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1등 공신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제 트럼프 넘어섰어요. 오늘, 이번 순간에 당선되는 순간부터 이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도 눈에 안 보여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지금 아마 한 2년 넘어가면은 둘이 갈등이 엄청 날 겁니다. 트럼프와 머스크 막 싸움으로 아마 2년 뒤에 일면톱을 계속 이제 머스크 막 싸움으로 막 계속 갈등 막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 트럼프 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밌는 일론 머스크의 정말 재밌는 판이 일론 머스크 쇼가 앞으로 한 4년간 어, 뉴욕 타임즈를 지배할 것이다. 예상을 해봅니다. 네. 손재근 대표님, 아까 잠깐 언급 주시기는 했는데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막판에 트럼프와 스탠스를 좀 이렇게 트럼프 쪽으로 스탠스를 돌리는 이런 모습들 보이지 않았습니까? 좀 봐요. 다른 빅테크들.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는 그래서 그게 때문에 우리 블루 오리진 때문에 막아선 거고요. 그 다음에 마크 저커버그는 이제 계속 이제 트럼프가 당선 유력할 때부터 굉장히 로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신호를 많이 보냈어요. 근데 트럼프가 엄청 삐졌었거든요. 왜냐면은 의회 폭동 날 때 아예 빼버렸어요. 완전 막아버렸잖아요. 트위터도 막고, 근데 트위터 넘어갔으니까. 페이스북 막고, 인스타도 막아고, 계정 막아가지고, 그거 열받아가지고 트루스 소셜 만들었잖아요. 트럼프 미디어 만들고, 열받아가지고, 그거 완전히 삐졌기 때문에, 한번 삐지면 복구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마 특히나 이제 노인들 삐지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거의 복구 힘들다고 보죠. 그래서 아마, 그, 그, 엄청나게 마크 조커버그는 이제 이렇게 막 샤샤샤하면서 할 건데 결국 근데 뭐 둘이 뭐 제 예측 섣부른 예측은 그러니까 좀 하면은 결국은 뭐 아무리 삐졌지만 이게 머니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막대하게 기부하는 저기와 마크 저커버그와 마크 저커버그가 앞으로 이제 계속 사살거릴 거거든요. 트럼프는 이렇게 사살사살사살 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2년 뒤에는 화해하지 않을까. 1, 2년 뒤에는. 그래서 2년 뒤에 지금 트럼프 싸우고 일론 머스크와는 싸우고 또 이 마크 저커버그와는 화해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구글은 뭐 힘들죠. 구글 힘들고 그다음에 애플도 좀
도네이션 이게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애플은 또 애플이지 않습니까? 애플은 또 건드릴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빅테크 중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좋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대관 사업이 굉장히 강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음,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더 좋아질 거고 그리고 애플은 뭐 비슷하게 갈 거라고 보고 못 건드리니까 그리고 구글은 앞으로도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구글을 이제 부여잡으려고 트럼프가 구글 길들이기 엄청나게 나설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음. 빅테크 회사들 아마 뭐 데이 원부터 막 모아놓고 막 할 거거든요. 또 그때 이제 어, 또 살랑살랑거리는 빅테크 CEO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송인근 대표님, 그 빅테크들 규제 측면에서 좀 로비 측면에서 좀 어떤 움직임 보일까?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미국이 로비의 역사가 긴데, 특히 기업들의 로비의 역사가 긴데, 빅테크? 그러니까 테크 기업들은 뭐 테크가 상대적으로 아주 젊은 산업군에 속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초반에는 뭐, 아이, 뭐 로비, 아니, 뭐 그거는 정책 만들고 이런 거는 저쪽 동부 해안에서, 이스트 코스트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여기 웨스트 코스트에서 다 혁신하고 하는 사람들이야, 뭐 요런 마인드가 있다가, 한 번, 이게 정부 정책을 잘 봐야겠네 했던 게 이제 좀 이미 많이 예전 얘기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그 소송이 있고 나서 로비가 중요할 수 있겠구나. 정책 거버먼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알아야겠구나라는 한번 각성이 있었고 뭐 그러고 나서도 뭐 이게 많지 않다가 한 2010년대쯤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특히 이제 소셜 미디어를 가지고 이게 여론도 그렇고 뭐 의회에서도 계속 청문회를 부르고 뭐 그다음에 하니까 특히 또 이제 정치적으로 2016년 선거에서 그 러시아가 뭐 선거 개입 그 스캔들 뭐 그런 게 있었고 한 이후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이게 로비를 그냥 대충 가볍게 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워싱턴에 다들 이제 오피스도 열고 아예 그런 트레이드 그룹으로서의 그 테크 기업 오피스도 있고 각 기업들을 다 뭐 돈 많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로비에도 엄청난 돈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뭐 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예측 재밌게 들었는데 진짜 이제 다 그 트럼프 행정부라고 이 최소한 밑보이지 않으려고는 필요한 거를 이제 많이 많이 해줄 것 같고요. 어, 손재건 대표님 그 예상을 저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저도 비슷해요. 특히 근데 저는 머스크를 볼 때 뭐 스페이스X 그다음에 뭐 자기 사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도 뭐 그건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머스크한테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그 CEO 그 정부 효율위원회 이게 사실 뭐 헌법에 있는 기관도 아니고 지금 트럼프가 새로 만들어서 그냥 맡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관이 거의 옥상옥처럼 진짜 머스크가 모든 그러니까 전기차, 뭐 우주 산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시장의 모든 분야에 원하는 규제를 자기 마음대로 새로 짤 수 있는 거의 그런 권한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머스크가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기대도 되면서도 뭐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또 근데 이제 정책을 입안에서 시행하는 게 머스크가 뭐 진짜 정말 천재고 기업으로서 엄청난 성과를 이룬 사람이지만 기업을 경영하고 하는 그런 경험이나 인사이트가 얼마나 통할지는 좀 지켜볼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있다가 이제 계속 싸우다가 머스크가 이제 삐지고 나간다. 저도 거기에 받아서 하나 더 얹으면은 그때 계속해서 이제 공을 들여온 저커버그가 트럼프의 옆에 딱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근데 저는 또 삐지면 안 된다. 요 얘기도 참 재밌네요. 예, 삐지면 안 저, 된다. 저는 맞습니다.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문장이 있어요. 두 개의 태양은 없다. 아, 2년까지도 안 갈 것 같습니다. 맞,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뭔가 틀어진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뭐 그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안 다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뭐 요동치는 모습 보였습니다. 원 달러 환율 1,400원대로 진입을 하기도 했잖아요. 또 주식 시장에서 지난 이틀간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앞으로 자산 시장 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손재건 대표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산시장 사실은 뭐 빅테크는 뭐 계속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에너지주라든지 기술, 뭐 성장주, 또 지금 뭐 금리에 또 민감한 자산들, 뭐 기술주라든지 유틸리티 부동산 이런 데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또 반면에 뭐 에너지주라든지 또 소비재, 또 금융, 에너지, 뭐 금융섹터 이런 데는 이제 법인세 인하를 또 공약으로 내세웠잖아요. 그건 가할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 기본적인 플레이북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대로 그냥 기조로 좀 가게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미국 주식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우선주의가 좀 힘을 더 받게 되면서 미국 주식의 완만한 뭐 강세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지만 이제 트럼프 모든 정책이 뭐 재정 적자를 좀 확대하고 또 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이제 달러 강세지만 그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달러 약세 그다음에 하지만 좀 고금리 장기화되는 그런 면 그리고 금리 인하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어, 트럼프가 사실 그 파월, 이 긴장감, 파월을 임명한 사람이 트럼프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밀당을 굉장히 잘하고, 파월도 굉장히 눈치 많이 봐요. 트럼프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트럼프가 막 막 얘기를 구두개입하고 엄청 할 거거든요. 금리 인하해! 막 이러면서 뭐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데 파월은 오늘 발표 났지. 오늘 0.25 베이스 포인트 내리면서 기자 간담회에서 오늘 FOMC에서 나는 사임 안에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 압박을 할 거고 사임 안내라고 하지만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가 뭐이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 선거 보면서 좀 궁금한 것들이 자산 시장 측면에서 암호화폐 분야 어떻게 될지 좀 너무 궁금합니다. 암호화폐 분야 버프를 좀 받았잖아요. 뭐 비트코인 지금 7만 달러 뭐 넘어서고 뭐 이러는데 그동안 암호화폐가 이렇게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뭐 송인근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네, 뭐 암호화폐가 이제 뭐 많은 주목을 받은 지도 오래됐죠. 근데 암호화폐 시장을 제가 볼 때 억누르고 있던 가장 큰 뭐 족쇄랄까요? 뭐 이거는 규제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다. 규제 자체가 사실 명확하지가 않고 뭐 SEC나 CFTC에서는 계속해서 이거를 자산 자체로 인정을 안 해주고 저기 뭐 안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이 말 그대로 너네가 뭐냐 이 스테이터스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규제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게 문제였는데 이제 트럼프가 이거를 기회를 잘 보고 정책 아젠다의 상위로 암호화폐를 놓겠다라고 뭐 전략을 잘 썼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선거 국면에서는. 그러면서 또 여기도 트럼프의 제가 앞에 뭐 기회가 되면 잠깐 언급하려고 했었던 게 트럼프는 이제 전체적인 선거 자금 모금에서는 많이 뒤졌는데 해리스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반도 못 모았는데 그 FEC 선거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선거 자금으로는 부자들의 큰 손 기부를 통해서 슈퍼팩을 통해서 그떤 지원 사격으로 덕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금융업으로 이제 많은 돈을 모은 그런 갑부들이 지원하면서도 암호화폐에 어떤 자기 이해관계가 걸린 부자들이 또 트럼프를 많이 지원을 했어요. 뭐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암호화폐 관련한 규제를 짤 때 트럼프한테 입김을 행사할 수 있다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은 실제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뭐 약속한 대로 암호화폐 그 사업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본인 그 두 아들들이 가족이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어쨌든 그 업계의 수건을 풀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손재건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뭐 코인베이스가 지금 폭등한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예, A16G도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벤처캐피탈 A16G도 사실 트럼프에 대한 특히 마크 앤데르슨이 지지를 하면서 그 명분 중에 하나가 저 암호화폐에 대한 너무 그 압박과 탄압, 본인들이 얘기하기로 암호화폐에 대한 뭐 규제라고 말하고 탄압이라고 읽는다. 완전히 탄압한 그 민주당 정권에 대한 거의 이제 분노를 막 상업 음, 업계가 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방적으로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 당선인이 암호화폐 컨퍼런스도 갔었어요. 그 다음에 어, 팟캐스트 뭐 조로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올인 팟캐스트 이런데 암호화폐 옹호자들만 모이는 팟캐스트도 막 나가가지고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이긴 했어요. 왜냐면 2대 남들을 잡았거든. 그래서 20대 남성 취업 잘 만들고 20대 남성 백인들 코인에 몰려 있는 거기를 확 민심을 확 잡아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또 승리 영권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뒤에 있는 백그라운더들이
빅머니, 슈퍼팩, 백그라운드에 대부분 이제 코인으로 이렇게 좀 번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마이애미 지금 프로 마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마라라고 플로리다 자체가 지금 거의 제2의 그 크립토 성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맞물려 NFT 성지고요. 거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에 좀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당분간 간다. 그리고 JD 벤스나 지금 그 이 그림자 정부를 누가 하고 트럼프의 그림자 정부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피터 틸이야. 피터 틸이 지금 그 JD 벤스도 갖다 꽂아놓고 사실은 1기 때도 거의 프로파간다였고 2기 때도 거의 그림자 정부이기 때문에 거의 그쪽으로 크립토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가고 이거는 장기적인 추세다. 그러니까 아까 일론 머스크랑 싸움은 일론 머스크의 등장은 저 단기 호재라고 보는 거고 머스크와 이 테슬라한테는 단기 호재, 장기로는 퀘스천. 하지만 어, 그 크립토는 단기, 중기, 장기까지 집권 내내 호재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 시기가 오고 있는데, 이제 왔는데, 우리 정부, 우리 기업, 또 우리 개인들, 이것만큼 꼭 좀 했으면 좋겠다. 막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 간략하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송 대표님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네. 뭐 저는 제가 아메리카노도 그렇고 그 뭐 뉴스레터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주로 이제 정치 관련 뉴스를 많이 써서 그렇기도 하지만 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그 한국에 계신 그런 많은 그 독자분들께도 더밀크 독자분들께도 이 정치 뉴스를 보는 것도 어떤 시장이나 경제 뉴스 보듯이 꼼꼼히 보면은 거기서 많은 진짜 해안을 얻을 수가 있다. 특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트럼프 시대라 더더욱 그런 것 같은 게 트럼프는 특히 지금 저희도 계속 뭐 피터 틸, 뭐 일론 머스크, 뭐 누구 이렇게 개인 플레이에 되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타일로 그렇게 이게 꾸려질 정부가 운영이 되고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동시에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지배를 하는 그 트럼프 시대가 될 텐데 불확실하다는 거는 뭐가 맞는지 이게 어디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 이 정보의 공백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거기를 결국은 뭐 트럼프가 이제 개인 플레이로 트럼프의 의지로 그다음에 우우 막 이렇게 캠페인 하듯이 마가 무브먼트로 채울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래도 이 정책이나 규제를 채우는 거는 의회일 테고 또 행정부의 정부 기관일 테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면 알수록 사람이든 개인이든 기업한테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기회가 열릴 수도 있고 최소한 트럼프 시대에 어떤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어머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깜짝 놀라서 되게 당황하는 일은 덜 일어나도록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초대도 받았지만 그다음에 지금 여기 지금 저희 웨비나를 보고 계신 50분 넘는 이 더밀크 구독자분들은 이미 그런 의미에서는 몇 발자국 앞서 계신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한 발 더 나가고 싶으시면 이제 아메리카노도 구독해 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손 대표님, 네. 예, 맞습니다. 아메리카노 또 구독 여러분들 부탁드리고요. 아메리카노 재밌습니다. 그래서 유 교수님 특히 프린스턴으로 또 가셨고 또 아주 양질의 어, 재밌는 얘기 들려주시기 때문에 이번 좀 같이 한 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카페 라떼. 우리는 우유, 그렇네요. 제가 아메리카노. 예. 맞아. 원래 우리가 좀 오래전에 같이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번에 맞습니다. 네. 좋은 기회가 있어서 너무 송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결국은 이제 우리의 대한민국 또 한국인들의 몫인데 사실 트럼프 1기 때도 대한민국 잘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그죠? 그거 이렇게 한 번 더 피스 프로세스를 하는데도 좀 그때 그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만나고 그때 굉장히 그런 붐도 일어났을 정도로 우리가 아니 그때 여러분들 기억 잘 못하시겠지만 할 수도 있고 그게 이게 뭐냐면 뉴욕타임즈나 언론에 나왔어요. 뭐냐면 한국이 정말 트럼프 잘 이렇게 살랑살랑 잘하더라.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뉴욕 언론에 나왔어요. 그게 그 정도로 우리가 잘 이용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지금 앞으로 이제 앞으로 나올 트럼프 2기 때는 좀 더 복잡한 플레이북이 좀 펼쳐져서
지금까지 우리 알던 뭐대로 하면 좀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측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말판에 먼저 앞에 가 있어서 그 안에 좀 같이 있고 남들이 따라오는 걸 좀 기다리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 좀 우상향하는 것도 좀 어쩔 수 없고 한국 국장 지금 폭망하는 것들 이것도 좀 모르겠어요. 이거 어쨌든 안타깝지만 이것도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근데 개인 자산 잘 지키셔야 되고 근데 기업들 좀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지금은 좀 더 변화의 불확실하고 변화가 심한 시기인데 이럴수록 좀 확신을 가지고 변화에 대한 확신 또 먼저 가는 거에 대한 또 좀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면은 우리가 좀 선제적인 기회를 잊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다음 마지막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럴수록 리더십이 중요한데 한국 리더십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도 마지막으로 뭐 내가 특정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다 아시는 안타깝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런 리더십 잘 만들도록 여러분들 투표 열심히 잘해야 된다는 말씀도 해봅니다. 네. 위기가 올 수 있고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기회가 있다. 리더십이 중요하다. 또 이런 환경들 잘 지켜보면서 기민하게 대응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잘 마무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감사하고요. 이번 미국 대선 그리고 우리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 다각도로 나눠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어떤 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웨비나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어떤 그런 방향 또 인사이트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더밀크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크로스버더 미디어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으로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기사 리포트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메리카노에도 많은 관심 좀 구독 관심 또 부탁드리고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는 2025 트렌드 리포트 저희가 전달해 드릴 겁니다. 또 이달 중에 리포트의 확장 버전인 책이 나옵니다. 라는 책이 발간이 되는데 꼭 구입해서 보시면 손재원 대표님께서 아마 사인해 주실 겁니다. 네, 내년 트렌드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내년 1월 CES 2025 프로그램도 저희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또 많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두 분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